다음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난낭비서에 관한 난낭비서에서 나타난 이제 풍류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이주희 대한사랑 교육위원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순천향대학교 한류문학학과에서 석사과정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사랑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역사의 국통맥, 부여사, 단군조선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주희 선생님의 이 발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순천향대 대학원 이주희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최치원 낭낭비서의 풍류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했고요.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낭낭비서를 보시면은 첫 구절이 국유 현묘 지도왈 풍류라고 나옵니다. 최치원은 신라의 민족 고유 사상이 존재함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풍류라는 것은 역사성이나 사상적 맥락에서 볼 때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으로는 낭낭비서에 나오는 국유와 선사를 통해서 풍류의 역사성을 논증하였고요. 역시나 낭낭비서에 나오는 현묘지도와 신례 포함 삼교, 그리고 접하군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풍류의 속성을 최대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한류의 원동력 탐구의 방향으로 풍류를 도출하였는데요. 한류라는 것은 대중문화를 넘어서 전방위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심화될 역사 흐름이기 때문에 그 원천을 탐구하고 보존,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에는 그 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문화 정신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류를 만든 문화 정신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한류는 어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특정 장르를 잘 받아들였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동서양 각국의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서 잘 종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인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면은 그 기반이 되는 터전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 사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내면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독특한 정서라든지 성향, 그리고 한국 고유의 사상 및 문화 정신에서 그 원천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문화 현상은 한국인의 독특한 성향이 특수한 역사적 환경을 만나서 내적 동인이 강하게 일어남으로써 발휘되었다고 유추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논지는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에서의 원형과 그 원형의 재현이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동시대에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문화정신이라는 것은 집단이 공유하는 무의식에서 그 구체적인 형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내적 동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문화적 DN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적 DNA가 이어져 오다가 특수한 역사적 계기를 만나서 역사적 상황과 맞물릴 때 그것이 물질적, 정신적 소산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 장구한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 뿌리되는 고유한 문화 정신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의 흔적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신라 시대의 석학 고운 최치원이 남긴 낭낭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낭낭비는 안타깝게도 지금 현존하진 않지만 삼국사기를 보면은 76자의 단편으로 이렇게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낭낭비서를 보면은 풍류와 화랑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에 관한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풍류와 화랑도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랑의 활동상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화랑의 활동상을 살펴보면 화랑은 신라의 수련 집단이자 가무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화랑도를 통해서 현자 충신과 양장 용졸에 이르기까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화랑도를 나라를 다스리는 대요라고 일컬은 점, 그런 것들로 볼 때 화랑도는 무속문화나 민간 신앙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제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강한 힘을 부여하는 사상체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화랑제도는 신라 진흥왕 때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선재했던 문화적 토대 기반 없이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전해오던 문화를 다시 부흥시켜서 되살린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흥왕이 화랑의 제도를 만들 때를 보면은 진흥왕이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모름지기 풍월도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풍월도는 풍류랑 같은 말로서 혼용하여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왕이 지금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전해오던 풍월도라는 문화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화랑의 제도를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풍류와 화랑도의 그런 어떤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랑에게 세소고개를 전했다는 원강 법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강은 대대로 해동에 살아 조상의 풍습이 멀리 계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강이 화랑에게 그 세소고개를 전할 때 말을 보면은 불교에는 보살계가 있으니 그것은 10가지로 구별되어 있다. 너희들은 다른 이들의 신하와 자식된 자이니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세속에 5개의 계율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세소고개를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원광법사는 역사에도 굉장히 해박한 인물이었는데 누군가의 신하가 되고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그런 국가에 충성하고 가정의 효도를 다해야 하는 그런 화랑의 청년들에게는 불교의 가르침은 너희들에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교와는 구분되는 전승 내력이 있는 고유한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이전에 존재했었던 우리 고유한 가르침을 되살려서 그것을 이제 화랑들에게 지침으로 전하고 화랑의 문화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랑도의 문화적 토대 기반이 된 풍류는 그렇다면은 신라 건국 이래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승되어 온 상대 사상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라 건국 이래 나라를 다스리는 대효가 될 만한 그런 이념이나 사상을 내세운 인물은 일단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류 정신이 신라 당대의 인물이 주창한 문화 정신이라면 제가 앞서 언급한 채치원이라든지 진흥왕 그리고 원광법사는 그 인물을 거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역사적 실체 위에서 역사의 맥으로 볼 때 신라의 지배 세력인 육촌이 이주 세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박혁거세의 칭호에 담긴 뜻 그리고 박혁거세가 어리지만 왕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풍류 정신의 기원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육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육촌이라는 사람들은 조선의 유민이 경주 일대로 이주해 와서 이제 살았다고 하니 육촌은 당군 조선에 뿌리를 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를 보면은 진한 육촌의 조상들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천손 사상의 반영과 동시에 또 지리학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는 그런 대륙을 호령하던 당군 조선이자 북부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혁거세는 어리지만 왕으로 추대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명분이 작용을 했냐면 권력이나 군사력 같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당군의 당군 조선의 유민들이 왕으로 받들 만한 그런 이제 혈통에 관련된 상징성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혁거세의 이제 이름의 칭호에 담긴 뜻을 보면은 불군의 또는 강명이세로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본연의 건국 이념인 제세이와 홍익인간과도 뜻을 이제 계승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로 볼 때 풍류라는 것은 이러한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 정신은 상대의 사상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랑비서를 보면은 풍류의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선사라는 것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크게는 화랑의 역사서 또는 우리 고유의 신선 사상의 사서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김대문의 화랑세기로 특정짓기도 하는데요. 제가 화랑세기를 확인해 본 결과 후기에서는 혹 선사에 하나라도 보탬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저작이 선사의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랑세기와 선사는 별개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근거는 풍류가 우리 고유의 사상이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선 사상이 담긴 사서로서 선사를 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국 고유의 선이라고 하면은 중국 도교의 신선 사상과는 구별되는 한국 자생적인 선 사상이고 이것을 고신도 또는 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시기적으로도 훨씬 앞서기 때문에 중국 도교의 그런 이제 형성에 영향을 오히려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 도교사를 보시면은 당군 이전의 환인을 동방 최초의 선의 조상으로 보고 또 동방 선파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상사에 있어서도 중국 도교의 선 사상을 앞서는 원영선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환인뿐 아니라 당군도 선인이라 불렸는데요. 삼국사기 동천왕 21년조를 보시면은 평양은 본시 선인 왕검의 터전이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당군 왕검을 선인으로 지칭한 최초의 기사라고 볼 수 있고 고구려 사람들이 당군을 선인으로 보고 인식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능화는 상고 시대에는 신과 선의 분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과 신은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풍류를 한국 고유의 선 사상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곧 신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중국 도가 계열로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요. 원형 형태로서의 신교를 새롭게 고찰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교로서의 풍류에 대한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류의 의미입니다. 풍류는 현대사회에서는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그리고 또는 그렇게 즐기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치에 대한 뜻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풍치에서도 멋이 나오기 때문에 또 멋에 대한 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러한 의미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고상한 유의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 예술적 정치를 자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류의 전 면모를 드러낸다고는 볼 수 없고 풍류의 일면만이 현대에 남아서 위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풍류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남선은 이것을 어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풍월이나 풍류를 부루라고 해서 부루의 도는 곧 신도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최영선 같은 경우에는 풍류를 사상적 전통이나 종교적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유풍여류의 준말로 보았습니다. 이런 이제 선학들의 연구가 의미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저는 의회의 방법을 취해서 풍과 류의 각자의 의미를 고찰하였습니다. 먼저 풍에 대한 의미입니다. 풍에 대한 의미는 삼국유사를 보니 진흥왕은 천성이 풍미가 있어서 신선을 숭상하였다고 나옵니다. 풍미가 있어서 신선을 숭상하였다고 하니까 풍은 신이자 곧 선입니다. 그런데 선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제 수련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풍은 신과도 바로 연결을 지을 수 있고요. 실제로 바람과 신의 속성을 떠올려 보면은 그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느끼듯이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변화시키고 그런 이제 움직이는 속성이 바로 바람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신의 모습입니다. 서양에서도 바람을 신으로 비유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푸뉴마는 성령이자 바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신의 움직임이고 또 신의 상징성을 잘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풍은 여러 가지로 신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원이 쓴 개원 필경집을 보시면은 상고의 풍이라고 해서 상고 시대의 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채취원은 풍류를 상고 시대의 풍이라고 해서 풍이라는 한 글자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풍과 류의 각자의 의미를 고찰하는 저의 그 논지에도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상고의 풍을 잘 일으켜서 길이 대동을 이루어 무릇 털을 이고 이빨을 머금은 것이나 물속에 잠긴 것, 공중을 나는 것들까지도 모두 자비를 입어 해탈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의 경지를 포함하면서도요. 이것은 인간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부처를 금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불과 선은 통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풍은 이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치원은 낭낭비서에서 현묘지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풍은 곧 도이기도 하고요. 도라는 것은 궁극적인 진리로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유가에서는 이것을 이치라고도 하고 또 이치는 곧 본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풍을 리요, 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이라는 것은 한 교파의 특정 가르침에 국한되는 말로 볼 수 없고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궁극적인 근원 세계를 뜻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목적지가 되기도 하는 신이나 선, 그리고 불, 도, 리, 성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세계를 두루 포함하는 말을 자연 세계에 있는 바람이라는 상징으로 풍을 썼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교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경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또 다른 한 글자를 꼽자면은 바로 신입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특정 개체적 존재의 신이 아니라 삼교의 그런 근원적인 경지를 모두 포함하는 보편적인 단어로서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풍과 신은 많이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류라는 두 글자를 놓고 본다면은 풍이라는 것은 근원적 세계를 지칭하는 바탕인 체가 되고요. 또 류는 작용적 측면에서의 용이 된다라고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류라는 것은 화이며 일입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이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공명을 일으켜서 같은 울림의 상태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류라는 것은 생명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빛의 활동이기도 하고 뜨거운 사랑에 빗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과도 물결과 또 같이 확산시켜 나가는 현상이니까 양상이니까 류는 결론적으로는 홍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계에서 홍익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미치지 않는 바가 없는 그런 정치적인 다스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교화의 성격을 띨 수도 있고 문명을 전수하는 것으로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풍류라는 두 글자를 체와 용의 관계로서 의해의 방법을 통해서 각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류라는 것은 무엇을 정의 내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풍류란 신도를 일으켜서 만유 생명을 교화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류를 한 글자로 집약해서 나타낸다면은 바로 신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풍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람이라고 뜻을 해석하기 때문에 약간의 언어 혼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풍류를 신바람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풍이 근원적 세계인 신과 의미가 통하고요. 류라는 것은 확산시켜 나가고 전파되는 그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류가 바람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풍류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고 다음으로는 풍류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묘지도입니다. 채치원은 현묘지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깊이를 알기 어렵고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경지를 현묘함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세계에서 쉬이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풍류의 신비로운 이면을 부각시키는데요. 이것은 화랑의 기사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랑 세기를 보시면은 화랑은 선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의 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궁을 받들고 하늘에 대제를 행하였다. 그래서 화랑을 천주에 봉하고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신채호 선생은 신라의 화랑은 그 시원이 사만소도의 재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화랑의 그런 어떤 무사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재관으로서도 역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설교 내지 천도설교라는 말처럼 신이나 그런 하늘과 같은 근원적 세계에 힘을 부여받아서 현실계에서 썼던 그런 고대 신교 문화의 형태를 화랑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화랑을 설랑이나 국선, 그리고 선화, 미륵선화, 풍월주 등과 같은 선이나 풍과 관련된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화랑과 관련된 고사를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기행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호국신의 계시에 따라서 적국 사람의 유인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용란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범한 역신을 노래와 춤으로 감화시켜서 쫓아낸 놀라운 고사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향가를 통해서 해가 둘이 나타나는 그런 흉조를 해결한 것, 그리고 향가로서 또 별의 병계를 바로잡아서 왜구가 물러가도록 한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주로 춤과 노래가 쓰이면서 영험한 능력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대 무라는 것은 현대의 그런 무속 문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은 무당이란 고대 신교에서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이었다. 춤과 노래가 무격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무당이 하늘에 제사하고 신을 섬겼으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므로 신라에서는 무당이라는 말을 왕자의 호칭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차차웅 혹은 자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남자 무당을 화랑이라고도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수관과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이 화랑을 미남자를 뽑아서 곱게 단장하는 측면이 이 조선시대에 있는 무당들이 그 복장이 화려한 점, 이런 면이 이제 통해서 화랑이라는 말을 멋대로 차용하였다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고대 무의 성격이 많이 속화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어떤 외형적 측면보다는 이 화랑의 명칭이 조선의 무당을 칭하는 말로 남은 것은 죄관으로서의 화랑,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영험한 능력을 현실에서 구사를 했던 화랑의 무의 그런 기능적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곱게 단장을 했다 하더라도 화랑은 기본적으로 외형이 무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묘 지도를 통해서 풍류의 속성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은 풍류의 궁극적인 면을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묘하고 그 지극한 경지는 궁극의 근원과 맞닿아 있고요. 풍류를 이제 되살려서 화랑도라는 조직체로 실제화하고 구체화를 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신비로운 행적들이 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신뢰 포함 3교입니다. 풍류라는 것은 유불선 3교에 외를 사상이 유입되기 이전에 이미 3교 합일의 형태로 존재한 한국 사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치원은 실제로 중국에서 여러 이제 유학을 한 후에 내 나라에 건너가서 풍류도를 하느니만 못하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신라로 돌아왔다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3교 합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후일 중국에서 등장하는 잡가라든지 그리고 도교를 중심으로 3교 합일을 시도하였던 전진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잡가라는 것은 사상적 경향을 모으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잡으로 칭한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회남자나 여시 춘추 등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은 제자백가의 내용들을 수집해서 잡다하게 수록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도는 유불선 합의를 표방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유가사상의 요소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불교의 핵심인 마음법이라든지 의식 정화의 기법들을 발전시키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교, 유불선의 3교의 그 핵심적인 요소를 이미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었고 그것이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었던 풍류야말로 균형되고 조화로운 진리의 온전한 양태를 드러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 땅에 유불선 외래 사상이 유입되기 이전에 유불선의 사상적 맥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사산 비명 중에 지증대사 비명을 보시면은 계림의 땅은 오산 곁에 있는데 예로부터 선과 유의 기특함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고유의 선과 유의 특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한국 자체에 선과 유의 사상적 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국유사 가섭불 연자석조를 보시면은 이 석가모니 이전의 7불 중에 한 명인 가섭불이 실제 수행을 했었던 연자석이 신라에 있었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신라에 전불터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전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뢰 포함 상교하는 풍류의 자취를 접할 때 우리는 풍류가 종합적이라는 특성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류가 종합적인 문화가 될 수 있는 이유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역설의 논리가 발달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의 원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 양상은 양극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 양극단은 투쟁 상태에 놓이거나 아니면 한쪽을 선택하여 편파적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극복을 하고 양극단을 상호 조화하게 하는 그러한 역설의 논리가 발달해 있는 것이 풍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풍류 문화를 들여다보면 근원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인 것과 조직적인 것, 그리고 이치적인 것과 기운적인 것 등의 이러한 양극단이 충돌이나 대립함이 없이 모두 무르녹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도만 보더라도 그들은 신궁을 짓고 하늘의 제를 지내면서 근원적인 세계와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면서도 현세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효를 행하고 국가에 충성을 하고 그리고 인재 집단으로서 현실 세계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체였던 신라가 화랑도를 조직한 이후에 전성기를 누린 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화랑이 국가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시대의 정치체제를 보면은 이러한 역설의 논리가 잘 발달해 있는데요. 상고시대의 정치체제는 바로 재정일치였습니다.
단군한검이 대표적인데 단군이라는 것은 신을 받들고 대변하는 제사장의 뜻이 있고요. 또 왕검은 단군 조선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 정치적인 군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자 왕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면을 볼 때 단순히 제사를 주관했다는 명분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의 대행자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경지에 도달한 성인이 권력을 쥐고 현실계를 다스리는 이상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정치는 이러한 이제 성인 지치는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철인 정치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플라톤이 쓴 편지를 통해서 철인 정치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철학과 권력이 정말로 같은 사람 안에서 결합했다면 전 인류에게 빛을 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플라톤은 철학을 갖춘 자가 권력을 행사를 할 때 인류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상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는 어떠한 인물인가 라고 했을 때 철학자는 신적이며 절도 있는 것과 함께 지냄으로써 그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능한 한도까지 절도 있고 신과도 같은 사람이 되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궁극의 한도까지 이제 도달한 사람, 신과 같은 성인을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극단이 투쟁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결합이 되면은 오히려 역사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풍류 문화를 보면은 상반된 특성이 서로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고 상보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 세계에서부터 현세까지 아우르는 그 풍류를 최치원이 현묘하다고 한 것도 이해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류를 종합적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수의 원리가 잘 구현되어 있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의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은 체계적 사고와 입체적 사고의 반영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삼의 원리가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의 경전 천부경에서는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이라고 해서 이 일자가 삼으로 나뉘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다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빌함삼, 회삼기일이라는 것도 뜻이 통합니다. 하나를 잡으면 삼을 포함하고 삼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이 셋을 단순히 끌어모으는 취의 형상이 아니라 이것은 셋이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지빌함삼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자생적 풍류가 실제로 이런 유불선의 핵심적 묘소를 자체 내에 지니고 있었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풍류의 맥이 점점 약화되면서 유불선이 각자의 그런 단독적인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대명리지 연개소문의 말을 보면은 유불선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이것을 균형 있게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삼교는 소태발과 같아 그 하나만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유교, 석교는 함께 성하나 도교는 그렇지 못하니 천하의 도수를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개소문은 조이선인 출신으로 이 삼교를 전체적인 안목에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풍류 정신의 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풍류의 그 속성에 대해서는 접하군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접이라는 것은 표면적 접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최영성 씨는 남녀의 교접에 빗대어서 남녀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것을 이제 빗대었습니다. 그래서 접하의 단계의 핵심적 의미는 생명과 변화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강도로 원의에 접근을 한다면은 접하라는 것은 거리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삶에 굉장히 깊숙이 침투하여 있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기도 하며 교화하는 그야말로 현실을 전혀 떠나 있지 않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이 접하의 대상으로는 군생을 얘기를 하는데요. 군생을 인생으로 국한시키느냐 아니면은 동물과 산천 초목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생명을 말하느냐라는 것도 견해가 갈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생명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그 채치원의 개영 필경집에 나오는 이 구절을 근거로 제시할 만합니다. 그래서 접하군생이라는 것은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접하군생이 미치는 범위를 볼 때는 홍익만유라고 해야 할성 싶습니다.
이러한 이제 접하군생을 유불선의 어떤 특성으로 한번 비추어 본다면은 불교와 도교 같은 경우에는 속세를 등지고 깨달음과 수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접도 아니고 군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인간 사이의 관계성의 윤리 덕목들을 제시를 하게 하지만 양반과 같은 특권층 위주고 또 남성 위주의 문화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현실 문제에 어둡기 때문에 군생을 접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하군생 또한 풍류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접하군생의 범위가 모든 생명에 미친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 논고에서는 인간 삶을 중심으로 접하군생을 들여다보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고 시대로부터 현실 속에서 인간을 감화시키고 교화하는 방식으로 가무를 즐겼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소중히 하고 정치 체제를 갖추어서 모든 이들에게 덕화가 미치도록 한 것, 이 세 가지 면에서 접하군생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가무를 즐겼다는 것은, 가무라는 것은 그 뿌리가 제천의식입니다. 제천의례가 행해진 후에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한 마음이 되고 신명나게 즐기는 그런 이제 축제의 장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나 후한서를 보시면은 나라마다의 그 각각의 제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제의를 여는 시기나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언정 공통적으로 가무백희를 연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무라는 것은 놀이로 소통의 방식으로 또 하나로 단결하게 하는 힘으로써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문화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랑의 덕목을 보시면은 가무를 즐기는 것을 수련의 방식으로도 중요한 덕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무라는 것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스며들어서 각 개인의 내재된 신성을 일깨우고 하나됨을 체험하고 또 수련의 방식으로도 쓰였습니다. 이것은 예술로 승화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접하군생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는데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천륜을 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극복 대상이자 저해 요소로 봅니다. 도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끊진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을 도외시하고 수련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유교는 삼강오륜을 통해서 가정에 효도하는 것을 덕목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성을 억압하고 남성만 높이는 것, 그리고 본질보다는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문화를 열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상고 시대를 들여다보면은 바로 웅족의 여성 군장인 웅녀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변득인형이 된 후에 주원유잉하였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변득인형이라고 함은 바로 인간다운 인간, 참다운 인간, 신성이 발휘된 인간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교 문화에서 추구하던 인간상을 개인적으로 성취하였음에도 더 나아가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추구한 것이 바로 주원유잉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처나 신선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라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하군생에서는 정치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랑을 통해서 각종의 그런 인재들이 배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화랑이 신을 체험하고 깊은 수련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현실계에서 땅에 이제 발을 디디고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한 그런 이제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세적인 성향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시면은 치밀하게 짜여진 국가 체계를 구축하여서 교화를 만방에 실행하였습니다. 그것이 305가 그리고 360여사인데요. 이것은 바로 자연의 정신을 현실 조직으로 구현하려 했던 우리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류는 이러한 이제 만물의 근원인 신을 체험하고 신을 내려받는 수련 문화였지만 언제나 국가라는 틀을 잊지 않고 또 현실을 완성시키기 위한 수행과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류라는 두 글자를 체와 용의 관계로 해석을 했고요. 또 의회의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묘지도와 신례 포함 3교 접하군생을 통해서 풍류의 속성이라는 것은 근원적이며 종합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풍류라는 것은 진정한 대자유인이 되는 삶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선이나 부처를 찾아서 고상한 담론에만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고 또 반면에 현상세계만 매몰되어서 생명의 진정한 가치와 신비로움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풍류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국인의 마음에 깊은 곳에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이제 풍류의 정신은 구한 말로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하여서 우리 역사 현실 속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풍류와 한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논고에서는 이 우리 고유의 그런 문화 정신인 풍류를 드러내는 선에서 그런 이제 단초로서만 한류를 다루었는데요. 풍류와 한류는 깊은 연관이 있고 그 맥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는 별고를 기약을 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